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은 표본 조사와 표본 분포에 관련된 내용으로 통계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추정, 추론, 그리고 가설 검정이라는 이러한 것의 바탕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자료를 수집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다 표본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모집단으로 대상을 잡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연구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그래서 뭐 선거라 그러면 우리가 뭐 출구조사하는 뭐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요. 뭐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한다. 그러면 뭐 사용자 구매를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설문이라든지 뭐 이러한 대상이 되는 그러한 집단 전체가 모집단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집단이라는 그 구성을 보면 전부 다 조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뭐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된다든지, 뭐 그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경제성이나 아니면 그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표본이라는 것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을 추출을 하고 거기에서 특성치, 바로 이 특성치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기술, 통계학 부분에서 다룬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평균 분산, 그다음에 뭐그 외도, 첨도 이런 거 하고 그 분포가 얼마나 뭐 퍼져 있는지 아니면 모여 있는지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보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특성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치를 구하고 모집단에 대한 통계적 추론, 이것이 이제 통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추론하고 가설 검정하고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표본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표본을 추출을 하고 거기에서 모집단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뭐 이러한 과정으로 흘러가는 것이 기본이고, 이런 과정을 전부 다 표본 조사라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을 하여 표본의 특성을 조사하고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한다. 바로 표본조사에 대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표본을 수집을 함에 있어서 이제 문제들이 있겠죠. 표본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모집단에서 추출되는 것인데, 그 모집단이 이게 유한할 수도 있고 무한할 수도 있습니다. 뭐 유한하다라는 건 선거 같은 경우에 우리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숫자가 변하지는 않죠. 그 선거를 할 당시에는. 그래서 그 모집단의 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사 연구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어떤 뭐 학교에 거기 학교에 다니는 구성원들, 뭐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직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연구 대상을 특정해서 정하게 되면 유한 모집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한 모집단 같은 경우는 뭐 동전 던지기도 무한 모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던지는 거죠. 뭐 아니면은 주사위 던지는 것도 뭐 마찬가지고요. 카드 게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떠한 그 연구를 시행을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거의 다 무한으로 되는 무한 모집단이 되는 거고, 가장 일반적인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한 모집단은 특정해서 고정하고 하는 것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은 숫자로 발생하는 것들은 연속성이 있냐 아니면 이산형이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무한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집단을 끝까지 셀 수 있는 것 그리고 셀 수 없는 것, 이러한 부분으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표본 조사를 해 보면 결국에 우리는 전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전체에서 일부라고 할 수 있는
표본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표본 오차가 있고 비표본 오차가 있습니다. 표본 오차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관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것이 1과 2와 3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냥 모집단이 있다라고 해 봅시다. 거기서 표본을 두 개씩 추출을 하는데 표본을 두 개씩 추출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뭐 조합할 수 있는 게 1, 2, 그다음에 2, 3, 그리고 1, 3, 뭐 이렇게 조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평균을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이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실제 평균, 이것은 2가 됩니다. 그런데 표본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두 개씩. 그래서 이것들의 평균, 즉 표본의 평균이니까 x 바로 표현을 해보면 이건 1.5가 될 테고요. 1하고 2니까. 그리고 2하고 3은 이거 2.5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2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표본이라는 것 자체의 평균만을 생각을 해봐도 요거만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이미 오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표본 오차라고 합니다. 표본이 가지고 있는 오차입니다. 비표본 오차라는 것은 이쪽은 계측 관련된 부분에서의 오차라고 하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의 몸무게를 측량을 하는데 몸무게 기계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요것 자체가 이 눈금에 오류가 있어서 사람의 몸무게를 측정을 하는 데에 원래 이 표본이 가지고 있는 실제 무게는 만약에 60이라고 했다면 이 기계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해서 55가 나왔다. 바로 이런 것은 표본이 가지고 있는 오차가 아니라 그 외의 관점에서의 발생하는 오차. 바로 그런 것을 이제 비표본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측정 대상이 되는 이쪽 표본은 문제가 없는데 표본이 아닌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보고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이 비표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은 발생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좋고요. 표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전부 다 수집하는 겁니다. 모집단을 전부 다 수집하기 전에는 표본 오차는 절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정치하고 동일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같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모든 모집단의 자료를 다 갖고 있기 전에는 표본 오차는 어떤 식으로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표본 추출, 그러니까 앞서 본 그 표본의 오차라든지 뭐 비표본 오차, 비표본 오차 같은 경우는 그 측량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지만 표본이 가지고 있는 오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 표본 추출 방법도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즉,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이 표본 추출하는 방법도 적절한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자료의 특징을 모른다 그러면 자료 분석을 자세하게 해 봐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표본 추출을 자기 감각대로 임의로 하게 되면 잘못된 표본을 추출함으로 해서 이 표본에서 생기는 오차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실제 모집단하고 다른 특성을 갖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도 적절하게 선택을 하는 것 또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크게 확률 추출하고 비확률 추출로 구분을 하고요. 이 확률 추출에서는 이것을 좀 확률 추출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표본의 크기, 이 표본의 크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표본의 개수라고 보셔야 되고 이거는 샘플 사이즈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표본을 수집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나중에 그 가설 검정 부분에 가서 이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그 판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표본 크기를 선택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오류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갈 것이냐로 의해서 이 크기를 정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작위. 말 그대로 랜덤이라는 얘기.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뽑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단순 확률 추출의 경우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개체들이 있다. 뭐 만약에 1, 2, 3 이런 식으로 있다. 이것이 모집단의 전체라 그러면 이것들을 선택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무작위로 계속 추출을 했을 때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추출해서 무한대로 계속 추출을 하게 되면 이것들의 이제 뭐 히스토그램으로 그것의 빈도, 개수를 만약에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동일하게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뭐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그러나 무한대로 추출을 한다면 같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체계적인 추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어, 오류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어떤 모집당 구성하는 그 개체들을 무작위 배열된 상태에서 표본을 추출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뭐 1, 2, 3 이렇게 이제 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10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니까 100명의 학생이 있는데 여기서 10명을 추출을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놓고요. 만약에 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뭐 번호가 있다든지 지정된 번호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쭉 번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10명을 뽑을 때는 이 어딘가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0명이 나와야지 뭐 요 앞에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그런 거는 좋지 않은 그거 형태가 바로 이 체계적인 추출입니다. 말 그대로 그 순서 자체가 무작위로 되어 있는 상태,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층별 추출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한 예가 학생들의 학년이 나눠져 있을 경우, 그래서 뭐 1학년부터 뭐 대학생 4학년까지 있다. 그러면 각각의 학년에서 1, 2, 3학년에서 이렇게 표본들을 무작위로 추출해내는 겁니다. 뭐 그런 식의 이 형태고요. 대신에 요거는 좀 나누어지는 그런 형태죠. 말 그대로 층별 구분이 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군집 추출하고 층별 추출하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긴 한데 군집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지역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지도상에서 뭐 서울, 경기가 있고 뭐 이렇게 중부지방, 남부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각각 지방을 갖다가 이렇게 엮어서 뭐 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딱 한 도시들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다라는 말 그대로 클러스터입니다. 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를 다 이제 군집 추출이라고 하는데 이 군집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서 그 안에서 추출을 할 때도 무작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 무작위라는 것이 실제로는 이 무작위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균등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 고러한 어떠한 그 뭐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조금 복잡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난수표를 이용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확률 추출이라는 것은 그 추출된 표본에 대해서
오차를 명백히 추정하는 통계 처리가 불가능한 추출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오차를 명백하게 추정하는 통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수치적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그 추정이라는 단계를 적용할 수가 없는 수학적인 그러한 가정이 없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 같은 경우도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편의 추출, 판단 추출, 할당 추출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들 자체가 다 뭐냐면 연구자가 임의로 내가 편하게 그냥 자료를 마음대로 임의로 선택하는 겁니다. 뭐 어떤 기준도 없고요.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도 그냥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에 부합된다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떠한 뭐 종업원들 대상으로 신제품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일반인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데려다가 바로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그러면 좀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빠르게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비약률 추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할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표본이 그냥 모집단을 대표하도록 임의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어, 우리가 뭐 학생하고 일반인들, 그러니까 뭐 회사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을 뭐 4대 6으로 정했다. 그러면 그냥 그 비율에 맞게끔 뭐 사람들 그냥 선택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편의 추출, 판단 추출, 할당 추출 이런 내용들 자체가 어떠한 대단한 뭔가의 로직을 갖고 룰을 정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임의적으로 좀 편하고 자신이 그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연구자가 판단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뭐랄까 편히 말 그대로 요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요 하나, 둘, 세 개의 말을 다 합쳐보면 그 말 그대로 연구자가 임의로 자신이 정해서 선택하는 그러한 이 추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확률 추출에서 그 단순 확률 추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균등하다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할 거는 뭐냐면 일종의 일량 분포라는 것은 우리가 연속이나 아니면 이산 확률 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사위를 이것이 만약에 음, 이산이라고 해 봅시다. 그래서 주사위라고 해서 1, 2, 3, 4, 5, 6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무한대로 했을 때 높이 자체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무한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 요 높이 자체가 같아지는 것. 이것이 연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속은 이것이 1, 2, 3, 4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여기에서부터 해서 일량으로 쭉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 요게 이제 일량일 경우에는 균등이라는 얘기가 말이 되는데요. 실제로 모든 것들은 이제 분포에 따라서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할 때 만약에 정규 분포라면 무한대로 뽑으면 그 정규 분포와 같이 이렇게 무한대로 확률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대칭되는 형태로. 그래서 분포에 따라서 어떠한 그 무작위로 추출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값들이 균등한 높이를 갖는 이런 일양 분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분포를 따르는 그것에서 무한대로 뽑았을 때 그 분포의 모양을 보여야지만 제대로 된 확률 추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이 확률 추출에서의 이 무작위 추출하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은 따져보면 어떠한 분포, 즉 모집단의 분포, 거기에 맞는 형태의
무작위 추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단순 추출, 뭐 체계적, 층별, 군집 이런 방법도 있는데 단순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량으로 나오는 일량 분포가 아니고 어떠한 모집단의 분포에 맞는 무작위 추출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자료가 무작위 추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표본 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본 분포라는 것이 우리가 그 추정, 추론, 그 다음에 가설 검정, 뭐 추정이나 추론이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어떤 점 추정이라든지 구간 추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설 검정에서 어떠한 그 신뢰 구간을 바탕으로 실제로 모집단의 평균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표본 분포입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뭐냐면 모집단에서 일정한 크기로 그러니까 만약에 표본을 이것이 이산이라고 했을 때요. 어떠한 그 표본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만약에 1하고 2하고 3 이것이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라고 했을 때요. 표본 공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것을 뽑아낼 때 만약에 두 개씩 하자라고 하면 1하고 2 그리고 1하고 3 그리고 2하고 3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을 수 있는 표본을 모두 뽑았을 때 뽑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뽑았을 때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산에서 이러한 것들의 조합으로 뽑을 수 있는 거를 모든 걸 뽑았을 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연속에서는 없습니다. 모두 뽑았을 때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왜?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대이기 때문에 즉 이산에서는 그것들을 뽑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뽑은 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지금 연속에서는 이 표본을 모두 뽑았을 때라는 부분이 무한대라는 얘기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한이 그 같은 크기의 일정한 크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뽑았을 때 그 모든 표본의 통계량, 그것의 확률 분포. 자, 여기서 이제 그 용어적인 어떠한 부분인데요. 이 통계량이라는 거하고 통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추정량이라는 것이 있고 추정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양이라는 것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법. 그리고 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값입니다. 요것은 값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것은 방법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평균이라는 걸 모집단의 평균을 계산을 할 때 x에 대한 모든 것의 합을 자료 수로 나누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요 부분 그러니까 이러한 수식 이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이거를 통계량이라고 하고요. 요 통계량을 이용을 해서 계산돼서 나온 값 그것이 바로 통계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표본의 통계량의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 방법을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분포가 달라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앞으로 우리가 볼 거는 거의 대부분이 평균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평균. 그 말은 지금 여기에서 요 일정한 크기로 뽑을 수 있는 표본을 모두 뽑은 것, 즉, 뭐 연속이면 무한대로 뽑은 그것들 대신에 반드시 요것이 지켜져야 됩니다. 표본의 숫자가
같습니다. 개수가. 즉 만약에 표본 갖고 있는 게 10개가 있다. 10개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그 밑에 것도 10개가 있어야 합니다. 개수로. 10개가. 뭐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수가 10개였다. 그러면 모든 표본들, 즉 이것을 표본 x1이라고 하고 요거를 x2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요 개수는 전부 다 10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의 수 자체가 모두 다 10개.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어떠한 통계량을 계산을 해서 얻은 값이 있을 겁니다. 통계량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평균이라 그러면 각각의 이 자료들에서의 평균 값들이 있을 겁니다. 즉 x1에 바가 있을 거고 x2에 바가 있을 거고 바로 이러한 것들의 값을 가지고 분포를 그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확률 분포. 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표본 분포라는 것은 모집단에서 일정한 크기로 자료를 뽑는 것입니다. 일정한 크기로. 어떻게? 뽑을 수 있는 만큼 다 뽑는 겁니다. 유한하게 뽑을 수 있는 이산 같다, 뭐 이산이다, 그렇게 하면 뭐 유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모두 다 뽑는다 라는 의미가. 그리고 무한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연속인 경우는 무한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요걸 가지고 통계량을 가지고 계산된 그 값들을 이용을 해서 요게 얼마, 뭐 5 될 수도 있고 뭐 5.5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표본을 10개씩 그냥 쭉 뽑았다면, 앞서 얘기한 예로 이렇게 뽑았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요 값들은 실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다른 거고요. 뭐 동일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 해보면 이 값들을 가지고서 어떠한 확률 분포를 그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표본 분포입니다. 이것이 이제 헛갈리는 것이 표본 분포라 그러면 내가 처음에 요 표본 하나 얻은 걸 가지고서 분포를 그린 거는 표본 분포라고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요게 조금 말이 줄어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줄어든 거. 뭐냐면 이제 요 통계량을 넣어서 뭐 평균의 표본 분포라든지 표본 분포 아니면 뭐 비율의 표본 분포 나중에는 뭐 이제 분산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거고요. 전부 다 그 표본 분포라는 건 즉 이 통계량을 이용을 해서 표본들 무작위로 계속 뽑은 대신에 개수는 동일한 이런 걸로 계속 뽑은 걸 가지고 계산된 요 통계량을 가지고 그린 분포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균의 표본 분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예를 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로 들은 것은 세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세 장의 카드. 그래서 이 카드는 2하고 3하고 4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에 표본을 추출하는 거를 두 장, 그러니까 두 장을 한다라는 거는 어, 다시 복원 추출이라는 관점입니다. 복원 추출. 그러니까 비복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두 번 카드를 뽑을 수 있는데 처음 카드를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서 다시 뽑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나올 수 있는 표본이 어떻게 되느냐? 어, 2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2를 뽑았다가 다시 2를 집어 넣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모든 조합, 이 모든 조합들입니다. 그것이 총 9가지가 됩니다. 총 9가지.
그러니까 총 9가지니까 각각의 요 추출될 수 있는 요것에 대한 확률을 보면 9분의 1.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평균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러한 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입니다. 말 그대로 평균의 표본 분포, 즉 통계량을 평균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평균들이 있죠. 여기 각각의 평균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평균들을 다 보면 요렇게 5가지로 됩니다. 5가지. 나올 수 있는 평균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확률입니다. 요것이 말 그대로 평균, 즉 2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9분의 1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조합된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냥 어림잡아 모양으로 봤을 때도요. 어림잡아 모양으로 봤을 때도 총 5개, 즉 2.0, 2.5, 3.0, 3.5, 4.0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요거 그냥 하나씩 요렇게 쌓아봐도 되겠죠. 요거 하나 나올 거고요. 요거는 2개가 나온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3개가 나온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2개. 그리고 요거는 하나. 이런 것. 말 그대로 이렇게 히스토그램 그려놓고 나면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카드 3장으로 표본을 2개씩 해서, 즉 2회 2개씩 계속 추출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조합들, 이것을 가지고 평균으로 분포를 그린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균의 표본 분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의 확률 분포도 이것에 대한 기대값과 기대값이라고 하면 이제 평균이 되겠죠. expect에 대한 x바, 즉 여기에서 우리가 그 평균들의 각각 표본들의 평균을 이렇게 계산을 했던 그런 부분들의 전체 말 그대로 이 분포에 대한 기대값은 무엇일까 라는 것과 분산 확률 분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트러져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산 확률을 계산을 할 때 평균 계산했던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것을 다 더하는데 각각의 표본 평균들에 대한 것이 x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여기에 확률 해서 각각의 평균들이 나올 수 있는 이 확률, 말 그대로 요 부분입니다. 요 2개의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 거로 예로 든다 그러면 2.0에 9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2.5에 9분의 1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2.5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9분의 2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총 9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2가지가 나오게 된 거니까 거기에서 2.5, 2.5에 대한 확률을 표현을 하게 되면 2.5 같은 경우는 얘는 9분의 2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하는 겁니다. 전부 다 더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그림으로 봐도요. 3.0이 중앙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계산을 다 해 보시면 3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대값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베리언스 x바에 대한 전체에 대한 것은 요것이 expect x바 i 각각의 i에 대한 그 다음에 expect x바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가 분산 계산했던 거를 생각을 해 보시면 썸으로 표현을 하고요. 전부 다 더하는 게 됩니다. 전부 다 더하는 건데 x바 i 그리고 expect의 x바에 요것에 대한 제곱을 곱하는데 각각에 대한 확률의 걸로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3분의 1이 나옵니다. 전부 다 요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대값은 3이 되고 그 다음에 분산으로 표현된 것은 3분의 1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한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표본 평균과 실제 모집단이라는 것과의 이제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평균의 표본 분포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평균의 표본 분포의 평균, 그것을 표현을 할 때 뮤의 x바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우리가 여기에서 봤던 요 것들 있죠? 요 평균들, 그것들에 대한 전체의 평균입니다. 분포의 평균이죠. 자, 이것은 실제 모집단의 평균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의 표본 분포의 분산 시그마 제곱인데 여기에 x 바를 이렇게 붙입니다. 평균의 표본 분포의 분산입니다. 이것은 실제 모집단의 분산을 여기에서 우리가 한 자료 수 n, 이 n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표본 2개씩이라고 했죠. 표본 2개씩. 바로 그 2라는 숫자입니다. 2라는 숫자. 즉,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표본들을 어떻게 뽑은 것이냐? 2개씩 한 겁니다. 2개씩. 그렇죠. 2개씩. 바로 그 2라는 숫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n이라는 것입니다. 표본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표본의 개수는 전부 다 2개씩 한 것이죠. 자, 요 관계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 부분만. 이 n이라는 것이 바로 표본의 개수. 요 관계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표준 편차의 경우에 표준 편차도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요것은 루트 n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 요 관계입니다. 어차피 요것에 루트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요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추정이라는 부분을 할 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평균입니다. 뭐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결국에 표본입니다. 하나의 표본. 우리가 얻은 것은 표본. 그 표본을 가지고서 이제 요것을 이용을 해서 모집단의 평균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평균의 표본 분포입니다. 평균의 표본 분포. 이것은 무엇을 추정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평균의 표본 분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은 뒤에 이제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요 관계,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추정에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들을 이용을 한 바로 그 평균의 표본 분포를 잘 활용을 하면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정도까지만 지금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의 표본 분포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바로 이 표준 편차, 이것을 표준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표준 오차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는 추정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고, 요것을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유한 모집단일 경우에 요 부분에 대한 그 수정 계수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한 모집단이라는 부분에서 뭐 무한 모집단으로 그대로 적용을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요것을 수정 계수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거 대문자로 쓴 거는 모집단의 자료 수가 되고요. 요것의 n-1에 모집단의 자료 수에 표본의 자료 수로 들어가는 요 부분, 요것을 유한 모집단에서의 x바, 그러니까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균의 표본 분포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평균의 표본 분포의 평균, 그래서 expect x 바, 요것은 mu x 바로 표현을 하고요. 이것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표본 요것들 표본 분포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표준 오차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표준 오차 요것은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에? 평균의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 요것은 자료수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나눠주는 것, 요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한 모집단일 경우에 표준 오차는 수정계수가 적용이 되어서 요것에 앞서 우리가 봤던 n의 마이너스 1, n의 자료수 n, 요것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 요것이 유한 모집단일 경우에,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볼 때 이미 유한 모집단이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유한 모집단이었는데 수정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무한 모집단으로 적용하는 방법 그대로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자료가 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계수 포함을 해서 계산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평균의 표본 분포에서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평균의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자료수 루트 n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요 성질. 자, 그래서 요것이 결국에는 그
우리가 표준화한 거에 대한 이 표본 분포의 표준 정규 확률 변수라고 사용하는 거, 요 G라는 거. 이 앞서서 우리가 모집단에 대해서 그 표준 정규 분포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G로 표현했던 이 부분인데, 이것이 이렇게 평균의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가 이렇게 들어가죠. 요것을 평균, 지금 요 평균이라는 것은 X바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요거는 말 그대로 샘플 하나 이렇게 있던 거, 요거 X1, X2 여기에 해당하는 X바 1, X바 2 요렇게 쭉 나오는 그것의 X바라는 얘기이고요. 이것을 평균의 표본 분포의 평균으로 빼준 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냥 정규 분포에서 표현을 할 때는 x-뮤에 이렇게 표준 편차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거 모집단에서 보는 그겁니다. 근데 이거는 평균의 표본 분포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것을 모집단의 요 성질 요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 동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x바에 모집단의 뮤가 되는 거고요. 어차피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들어가는 부분은 표준 편차를 요렇게 말 그대로 요 부분이 요렇게 같다라는 요걸로 이용을 해서 이걸로 표준 정규 확률 변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평균의 표본 분포 내용을 본 것 같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있습니다. 바로 중심극한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표본의 크기 n이 증가를 하면, 표본의 크기라는 건 우리가 앞서서 봤을 때 두 개씩 이렇게 했었죠. 요거 두 개. 지금 뭐 모집단 자체가 이렇게 단순 한 2, 3, 4만 있으니까 뭐 얘기를 더 복잡하게 하긴 어렵습니다만, 어떤 뭐 연속이 됐던 아니면 이산이 됐던 이 표본의 크기 n을 증가를 하게 되면 평균의 표본 분포는 그 각각 표본들, 자 x1은 뭐 이렇게 몇 개가 있을 거고요. x2도 표본의 크기가 있겠죠. 대신에 이 n1이라는 것에 값하고 n2의 값하고 같다라고 했죠. 모든 표본들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들의 요 표본의 크기가 증가를 했을 때에 각각의 요 평균들,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포를 그렸던 평균의 표본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의 모양과는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이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라는 것이 바로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증가를 하면 평균의 표본 분포의 모양 자체가 정규 분포로 근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것인지. 중심극한 정리를 센트럴 리밋 테어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간단한 프로그램을 조금 시뮬레이션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자료가 말 그대로 요거는 이제 일양 분포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자료가 무한대로 뽑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들쑥날쑥합니다만, 이러한 자료에서 지금 요 자료에서 두 개씩 자료를 두 개씩 한 겁니다. 두 개씩 뭐 얼마나 있던지 간에 두 개씩 해서 계속 복원 추출로 했을 때에 그것들의 평균의 표본 분포를 그려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10개를 가지고 했을 때 약간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요거를 조금 다른 형태로 좀 더 많은 자료로 볼 수 있게 자료를 총 100만 개를 뽑도록 하고요. 일양 분포, 유니폼의 형태를 띠는 이러한 분포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그 사이에
계속 자료를 그냥 추출한 겁니다. 말 그대로 무작위 추출을 해서 분포를 그려보면 이러한 형태의 분포가 나옵니다. 이것이 그냥 모집단의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양 분포. 원래는 무한대로 뽑으면 여기가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만 약간 조금 100만 개라고 해도 들쑥날쑥하게 좀 보이는 거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일양 분포, 모집단의 분포는 일양 분포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자료를 자, 두 개씩만 뽑은 것, 두 개씩만 뽑은 것, 그걸 가지고서 이제 분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그러니까 두 개씩 뽑은 거, 다섯 개씩 뽑은 거, 15개, 3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나눈 걸로 그림을 다시 그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무작위로 두 개씩 샘플 사이즈 2로 되어 있죠?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 두 개 가지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평균을 계산을 해서 그걸로 분포를 그려보면 이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일 때입니다. 두 개일 때.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이 이제 모집단이라고 봤을 때요. 평균은 0.5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분산은 이거는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니까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0.28 이렇게 보이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표준 편차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은 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나 무한대라면 0.5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개씩 계속 뽑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포를 그렸을 때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고요. 자, 이제 자료 수가 5개씩 뽑은 겁니다. 5개씩. 평균에서는 별로 차이가 보이지는 않고요. 자, 여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즉 표준 편차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0.129 이렇게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요것이 그 5개씩 뽑은 것들에 대한 분포를 그려보면 이게 정규 분포 모양하고 상당히 비슷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일 때는 이렇게 삼각형인데 5개씩 뽑은 거에 대한 분포를 그리니까 이렇게 정규 분포하고 비슷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편차는 자꾸 줄어듭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를 점점 따라갑니다. 모양 자체가 그렇게 점점 되어 갑니다. 30개씩 했을 때는 거의 정규 분포하고 같은 모양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15개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모집단은 이렇게 그냥 일양 분포인데, 모집단은 그냥 일양 분포입니다. 그런데 평균의 표본 분포, 즉 이 각각 추출했던 그 자료의 평균들을 모아서 그것들의 이렇게 표본 분포를 딱 그려보면 자료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점점 정규 분포 모양이 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이고, 이 표준 편차가 자꾸 줄어드는 그 이유는 앞서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자, 평균의 표본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이것이 같다라고 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그 자료수 n이라는 거, 그것이 몇 개인지는 뭐 이제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무한대로 추출했을 때, 말 그대로 추출한 것이 무한대로 했을 때 이렇게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무한대로 계속 자료를 n 개수만큼 추출한 것들의 각각의 평균들을 분포를 그려서 그것의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이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그것으로 분포를 그린
말 그대로 평균의 표본 분포의 분산, 요것은 모집단의 분산의 자료수로 나눈 것. 아까 계속 그 표준 편차가 이 표준 편차라면 위에 자승이 없겠죠. 이 표준 편차가 루트 n으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나누기 때문에 자꾸 줄어듭니다. 그렇죠? 값이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표준 편차를 보면 자료 수가 증가를 하면 당연히 나눠주는 수가 커지니까 이게 자꾸 줄어듭니다. 그렇죠? 0.07 되고요. 여기선 0.052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수 100개를 했더니 0.028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듭니다. 말 그대로 요것이 요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평균의 그 부분, 평균의 표본 분포에 이 분산 자체는 자꾸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퍼져 있는 이 정도가. 이것이 추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제 요걸 가지고 표준 오차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스탠다드 에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뭐가 되냐면 이 n의 자료수, 표본들의 크기의 n의 자료수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의 표본 분포에서의 이 평균, 이것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지는 것이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것은 추정 부분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 자료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라는 거, 요 중심극한 정리, 요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관계, 요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요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로 이제 추론을 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될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우리 평균의 표본 분포, 그것과 같은 식으로 비율의 표본 분포도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모집단에서 일정한 크기로 가능한 모든 표본을 뽑아서, 가능한 모든 표본입니다. 무한대라면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얻어진 비율의 분포를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비율입니다. 이 평균의 표본 분포에서 비율 대신에 평균치들로 분포를 그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 표본 분포는 개념이 동일합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 우리가 비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확률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확률. 그래서 이것의 기대값, expectation, 이렇게 해서 P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모집단의 비율을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파이로 표시한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집단의 비율입니다. 모집단의 비율. 이 비율이라는 말이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정상, 불량, 뭐 이런 걸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아니면 뭐 찬성이다, 반대다, 뭐 이런 것들 비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이 나올 수 있는 거, 2가 나올 수 있는 거, 3이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의 각각의 이제 비율, 그것을 비율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비율, 요것은 말 그대로 표본의 비율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평균의 표본 분포는 각각의 그 평균들, 요걸 얘기를 했었죠. 평균입니다. 이게 실제 모집단에서는 그냥 X입니다. X. 모집단에서 요것의 기대값으로 보면 그냥 X인데 요것은 평균의 표본 분포에 대한 기대값. 그것은 이제 평균이라는 얘기죠. 자꾸 말이 뭐 평균에 뭐에 이렇게 하니까 헛갈릴 수가 있는데 이 표본 분포, 평균의 표본 분포 이것의 평균 요걸 얘기하는 거고 비율의 표본 분포의 평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집단의 비율과 같다. 이건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분산에 대한 것은 요거는 조금 보셔야 되는데 모집단의 비율의 1 마이너스 요거 관계 요거는 조금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거를 자료수 n으로 나눈 것 요렇게 됩니다. 요 부분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했던 그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것은 성공이 되고 요건 실패가 되는 그러한 형태. 요것의 자료수를 n으로, 그러니까 요 비율을 각각을 했을 때 그 n 수가 있겠죠. n1 뭐 10개다. 그러면 n2도 당연히 10개라는 얘기고 이렇게 쭉 해서 그거 계산한 요 n이라는 요 숫자 그거 여기가 10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 보면은요 기대값 p 이것은 뮤 p로 표현이 되고요. 결국에 요거는 모집단의 비율과 같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 p는 요거는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밑에다 뭐 p만 이렇게 그냥 붙인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이 n의 모집단의 파이의 1 파이 요렇게 표현이 되는 형태 요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표준 확률 변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비율의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 그것을 p의 파이 요 관계로 해서 집값을 계산을 하고 정규 분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율의 이 표본 분포 여기에서의 각각의 그 각각 표본들을 뽑은 것들에 대한 요 비율이 있겠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분포를 그리면 이것 또한 정규 분포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 비율의 표본 분포가 정규 분포로 접근하는 것은 이항 분포를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요것의 이항 분포에서 뮤, 그러니까 평균 이항 분포에서 뮤를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요건 말 그대로 m파이, mp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분산 같은 경우에는 mpq라고 했던 그건데 이것이 npq로 하면 이렇게 1-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요거 동일합니다. 표준 편차 한다 그러면 루트 n의 파이에 1-파이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항분포로 계속 근사해서 계산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관점 자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p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n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에 요게 요 비율의 표본 분포에 표준 편차 들어가는 요런 관계로 표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에 근사가 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 표본 비율 관련된 이 문제들은 정규 분포 문제로 변형시켜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크기가 100 이상이 돼서 그 큰 경우에는 조정 개수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정 개수라는 게 이제 요 부분인데요. 요거를 무시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표본의 크기가 크다면 이 표본의 크기가 크다는 거, 요 n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표본을 얘기하면 자료수 요거 하나만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표본 분포라는 사고방식에서의 자료수라는 건 이게 각각의 샘플들 요거 추출된 게 이 자료수 자체가 다 동일한 걸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크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N1, N2 요것의 숫자가 점점 커진다는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요 숫자는 같고요.
그것을 말합니다. 이거 조정 계수가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정규 분포로 문제로 그대로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